그러면 영상 찍혀. 이따가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꺼져. 쉬는 시간에 꺼져. 내가 깜빡 잊을 때가 있어. 자, 빈섬의 특징. 빈섬도 역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이 빈섬의 특징은 있지 두 가지야. 첫째, 여기 밑에 나오죠. 밑에 조금 나오니까 따로 쓰지 않아도 돼. 체크만 해. 일단 허생이 이상을 시험한 공간이야. 실현을 하는 거는 아니야.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시험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이상을 펼치기에는 좀 좁구나. 그래서 자기는 떠나죠. 어느 정도 이뤄놓고. 두 번째는요. 이 빈섬의 역할은요. 나라의 근심덩어리였던 도둑대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아이고 안 지웠더니 안 보이네. 이 빈섬의 기능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노인의 설명에 의하면은요, 자기가 예전에 바다에 쭉 이제 시계 말하면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느 우연히 어디에 닿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중국 마카오하고 일본의 나가사키 중간 정도에 있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공간을 얘기한 건데 뭐 이러이러한 굉장히 풍요로운 공간이고 평화로운 공간이야.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여기는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그 다음에 어떠하다? 평화로운 공간.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보자. 내가 진짜 그런 곳이 있다면은 네 말대로 그런 곳이 있다면은 너와 더불어서 평생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쭉 둘러본 거야. 한눈에 이 섬을 다 본 거죠. 그랬더니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은 듯. 야, 땅이 1000리가 못 된다. 1000리면 여러분 400km야. 400km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예요. 그럼 꽤 큰 거야 우리가 볼 때. 근데 이거를 좁다고 얘기해. 1000리가 못 돼가지고 여기서 뭐를 하냐. 근데 나름 또 기름진 면 풍요로운 건 좋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부잣집 늙은이.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큰 이상국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한 도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소규모의 뭐를 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 문제 낼 수 있는 건 뭐야? 노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이렇게 큰 섬을, 아무도 없는 큰 섬을 좁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하고 더불어 살려고 이렇게 좁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사람이가 저절로 모인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허생이 아직 이 사람 박지원이 유학자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유교에 뭐를 얘기하는 겁니다. 덕치주의. 물론 실학파이긴 하지만 덕치주의의 사상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덕목은 뭐다? 힘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통치하려면은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으면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죠. 또 하나, 뒤에 보면은 이제 변산반도 쪽에 도적대가 1000명이나 오글거린대. 이 도적대의 모습. 뒤에 보면은 나라에서 도적대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지만 못 잡았어요. 속수무책. 그러면 나라는 되게 무능한 거야. 이렇게 국가적으로 도적대가 들끓고 있는데 못 잡으니까 무능한 거죠. 자, 그래서 허생이 이 도둑들이 사는 본체를 찾아간 거다. 산채를. 우두머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금부터 이제 허생이 물어보는 말을 쭉 질문의 의도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허생이 도둑들에게 던진 질문의 의도가 뭘까? 뭐 같니, 동면아? 응? 뻔한 얘기 물어봐요. 야, 니네 1000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1000양을 훔쳐와서 도둑질해 와서 1000명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에 얼마씩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완전 초등학교 1학년 산수죠. 한 양씩밖에 못 갖지 뭘. 그러니까 도둑이 눈을 부라리고 나 지금 시험하니? 짜증나네. 야, 한 사람에 한 양이지. 그거 뭘 뻔한 얘기를 물어봐. 1 더하기 1이 얼마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너희들 아내 있어? 마누라 있어?
없어. 이것도 짜증나. 우리가 지금 도둑질하면서 근근히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마누라 있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논밭은 세 번째 질문. 더 황당하죠? 아니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당연히 자식도 낳겠죠? 그럼 가족을 일구고 논밭이 있다면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냐? 자, 요기절에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이때 이 도둑들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가난 때문에, 원인은 가난이에요. 가난 때문에 누가? 평범한 양민들이 도둑이 되었다는 얘기야. 상대방이요. 도둑이라고. 산적은 도적을, 산에 있는 도적을 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로. 야, 평지에 살면서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도둑놈도 있고 산속에서 주로 자기네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 산 지나가는 사람들 터는 이런 도둑도 있어. 걔네를 따로 불러서 뭐라고 그래? 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누나? 자, 결국 이 도둑들을, 이 허생전에 나오는 이 도둑은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민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백성들이야. 이들이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도둑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물어봐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염장 지르는 얘기 하는 거죠. 왜? 아니, 생각해봐. 마누라 있어서 자식 낳고 가정 일구며 살면, 그리고 논밭이 있어서 농사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미쳤다고 여기 들어와서 도둑놈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스스로 도둑들이 문제를 깨닫고 해결점을 찾아주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던진 의도는 도둑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디서 질문을 받지만. 그러면은 자, 니네들 그렇게 대답을 했지? 그렇다면은 아내 얻고 집 짓고 솟아서 농사 지을 궁리 왜 안 하니? 그럼 도둑놈 얘기 안 들을 텐데 현상수배 안 됐을 건데, 아니 아내랑 자식 낳고 이렇게 사면은 잡혀서 들어갈 걱정 안 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여기서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거. 물론 현대도 똑같지만 도둑놈들은요, 도둑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나돌아다니고 이럴 수가 없다. 또 하나,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이거는 현대에도 사실 똑같긴 하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너 약 올리니? 누가 그거 몰라? 그렇게 우리도 살고 싶어, 평범하게. 근데 문제는 뭐야? 돈이 없잖아. 야, 논밭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하잖아. 근데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허생이 알았어. 그럼 해결점은 하나네. 돈 있으면 되네. 배가 있지. 내일 바닷가에다가 배를 몇 척 놀 거야. 그 뱃속에 돈이 가득히 있을 거야. 니네가 있지. 가방 가져가서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랬더니 도둑들이 뭐 미친놈다고 그러네. 미친놈이죠.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나가봤어. 진짜 있어. 배가. 그리고 돈이 가득 쌓였어요. 왜? 허생이 30만 냥. 아까 여러분 만냥이 현대판으로 따지면 10억 정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10만 냥이면은 6억이에요. 30만 냥이니까 300억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5만 원권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엽전으로 300억을 배에다가 여러 쪽에다가 싸는 거야. 그리고 니네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근데 이 도둑들은 어때요? 지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도둑 활동도 못해.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산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어. 굶주려가지고 어때요? 삐쩍 말라가지고 애들이 힘도 없어. 도둑질할 때. 그런 상황에서 돈을 보고 짊어지고 갈 때 얼마 정도 짊어지고 가니? 엽전으로 짊어지면은 잘해봤자 1,000만 원 짊어질까? 그 중에 힘 있는 놈은 한 1,000만 원 짊어질 겁니다. 그런 힘 없는 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못 짊어져. 무거워서. 엽전은 무겁잖아. 야, 100원짜리 동전으로 내가 300억을 이 강의실마다 다 채워놨어. 그리고 너네들한테 자, 가방 들고 와서 니네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럼 니네 얼마 짊어질 것 같아? 100원짜리 동전을. 1,000만 원도 못 짊어져요. 그지?
트렁크 큰 거 끌고 와? 응. 2개를 끌고 와도 사실은 얼마 못 가져가. 그렇지? 어쨌든 짊어지라고 했더니 역시 얘네들도 이렇게 못 짊어진 거야. 그러니까 허생이 뭐라고 하느냐. 100냥도 못 짊어지니까 100냥이 이제 아까 따지면은 1000만 원 정도야. 야, 100냥도 못 짊어지는 놈이 무슨 도둑질하냐? 그렇다고 니네 평민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도 니네들 이름이 이미 명부에 올라가 있다. 현상수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어. 그러니 잘됐다. 나 따라서 가자. 그 얘기야. 일단 여기서 짊어진 돈으로 100냥씩 가지고 결혼할 여자 2가지를 요구합니다. 결혼할 여자. 또 하나는 뭐요? 소 1마리. 왜? 땅은 있으니까. 빈섬에 땅 많죠? 2가지입니다. 결혼할 여자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입니다. 소 1마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의 중요한 도구야. 옛날에는. 옛날에 트랙터 같은 게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소로 다 모든 것을 했죠. 일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소를 끌고 왔어. 2000명이 몇 년 동안,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기다렸대. 왜? 야, 1년 동안 가서 농사 지을 동안 먹고 살 쌀이 없잖아. 그러니까 왜 근데 2000명이냐? 도둑대는 1000명이었는데 여자까지 데려오면은 2000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까지 먹고 살 양식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애들이 이제 다 각자 여자와 말이라는 소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이제 섬으로 가서 사람들마다 나무 배 가지고 집 짓고 울타리 세우고 금방 마을이 생기고요.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읽었더니 씨만 뿌렸는데도 지들이 알아서 잘 자라. 아까 그랬잖아. 되게 풍요로운 곳이라고요. 기름지고. 자, 드디어 농사를 졌는데 3년치 먹을 양식을 저장했대요. 그러면은 이 3년 동안 먹을 양식, 이거는 여러분 비상식량이야. 이것까지 뭐 굳이 써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흉년이 들든. 그래서요, 아주 풍년이 들었을 때 항상 그 군량미라고 해서 중요한 식량을 국가에서 비축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언제 북한하고 전쟁이 터질지 모를지, 아니면 일본하고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군량미를 매년 비축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농부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비축을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비축해놨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위험한 상황이 없었어. 그러면은 그 쌀이 묵은 쌀이 되잖아. 그러면 그 쌀을 다 풀어요. 풀어가지고 싸게 팔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40kg가 5만 원인데 그 군량미로 비축해 놓은 거를 풀잖아. 그럼 묵은 쌀이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유용하게 잘 사서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농사져서 또 그거를 사가지고 군량미를 또 비축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군대에서도 그 군량미를 비축해 놓은 게 묵으면은 그거 가지고 밥을 또 지금 먹는다 그래. 여기도 지금 3년치 비상식량을 쌓아놓고 충분해. 이 정도면 흉년이 몇 번 들어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싣고 장기도로 갑니다. 아까 장기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랬잖아. 얘네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얼마를 벌었어요? 100만 원. 뭐 우리나라 역전은 당연히 일본이니까 없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면에서 통용되는 은과 금으로 이때는 받는 거야. 국제무역에서는. 이제 좀 뭔가 해볼 것 같구나. 그리고 나서 2,000명을 모이라고 하더니 여기 부분, 여기도 문제로 많이 나오죠. 내가 처음에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했던 거는 먼저 첫 번째는 뭐를 한다? 이거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가의 생각은 뭐냐? 자, 1순위는요, 너네들이 부유하게 사는 게 나의 목표야. 1차. 그리고 부유하게 살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해? 문자, 의관 이런 거를 새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조그맣게.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있는 생각은요, 쉽게 말하면요, 뭐를 가져가? 백성의 생활이 윤택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요? 문자라든가 의관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예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실용주의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실용주의. 야, 상투 틀어매고 예법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인간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실용주의.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땅이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 그리고 내라는 사람이 덕이 좀 부족해. 덕치국가를 꿈꿨는데. 그래서 나 이제 떠날게. 너들끼리 여기서 잘 살아.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당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반드시 숟가락질하도록 가르쳐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먼저 양보해라.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 두 가지는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이거를 도덕적 규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뭘 하라는 얘기야? 오른손 숟가락질 하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대접하고 어른 공경하라 그 얘기야. 왜 오른손을 얘기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전학적으로 오른손잡이가 80%가 넘어요. 왼손잡이가 사실은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강의실 문 열고 나갈 때 있잖아.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오른손으로 손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 씩 열면 되지. 왼손잡이는 근데 이쪽 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는 오른손 기준입니다. 그죠? 오른손 기준이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10명 중에 8, 9명이 다 오른손을 쓰는 사람인데 한 명이 왼손을 써. 그런 거야. 얘가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여기서 오른손으로 숟가락 잡으라 이거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거를 가르쳐라 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여기다 형광으로 엄청 3개를 칠해놨는데 여기도 문제 나오는 것만 다 체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한 행동이 3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첫째는 뭐를 했어? 배를 자기가 타고 나갈 배 하나만 남기고 다 불살랐어요. 두 번째는요, 은 100만 냥 벌어온 것 중에 50만 냥을 바다에다가 빠뜨렸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글을 아는 놈들 몽땅 내가 돌아갈 배에다 같이 태우고 돌아 나옵니다. 얘네들도. 3가지의 각각의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의 의미를 읽어야 돼. 첫 번째 거는 무슨 얘기야? 다른 것과 왕래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야. 왜? 왕래하는 것이 재앙의 근원이야. 그냥 이 섬사람들끼리만 살면은요, 왕래를 안 하고 살면 평화로워. 싸울 일도 없어. 그런데 왕래를 하다 보면 욕심만 놈이 들어와가지고 지배를 한다든가 통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도둑대로 살다가요, 가정을 일구고 논밭에서 풍요로운 그런 곡식이 나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거를 방해해서 문제가 생길 거야. 두 번째, 왜 이거를 버렸냐? 이 많은 돈을. 야, 100만 냥이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100만 냥이면 대충 계산해보세요. 만 냥이 10억이면 거의 1000억 정도 되니? 그럼 1000억 정도에서 500억을 바다에다가 버렸어. 이유는요,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요. 왜? 아니, 이 큰 돈이 이 섬에서 왜 필요해? 그리고 자기가 이걸 조선으로 가지고 돌아가도요, 이 큰 돈을 불통시키잖아? 그럼 뭐가 일어나요? 현대로 따지면 여러분 경제지문 배웠잖아. 인플레이션. 유동성이 너무 크다 보면 화폐가 너무 흔해져가지고 10,000원짜리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10,000원에 살 수 있던 거 10만 원에 사야 돼,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이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랬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써놨는데, 식자층. 식자층은 여러분 지식인이야. 식자층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아는 놈들이 약삭 발라서 배신도 많이 하고요. 술수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했어? 글이라는 거는 재앙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세 가지 이거 했고요. 50만 양을 이제 남긴 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부터 나라의 이제 사람들에게 뭐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줘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리고 40만 양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10만 양이 남았어. 이거는 변씨한테 돌려줘야 돼. 내가 만양 빌렸으니까. 후한 이자를 준 거죠. 오랜만에 변씨가 찾아갔어. 그랬더니 나 알아보겠니? 했더니 변씨가 보니까 그때 돈 빌리러 왔을 때나 지금이랑 행색이 똑같아.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용도를 위해서 재물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아니 얼굴빛이 전혀 안 나아진 거 보니까 너 혹시 망했니? 그 얘기야. 만냥 가져다가 다 망해버렸니? 라고 물으니까 허생이 껄껄 웃죠. 야 이놈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니네 같은 일반인들이나 그렇게 따지는 거고, 그래서 장사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여기서 뭐 꼭 이제 변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야. 아 이거 지금 청계 문제 내가 보다 보니까 청계에서 이제 이 변씨의 신분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변씨는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양반은 아니고 평민? 보통 평민하면 옛날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았어요. 그럴까? 동탄중학교 문제에서는 평민으로 왔어요. 부자인 평민. 그때 당시 이게 2022년인가 23년인가에 평민으로 아무튼 사수했고요. 청계에서는 상인 중에서 거상이죠. 좀 부자인 상인.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상인이 맞아. 현씨한테 뭐라 했어? 니네 같은 장사치들. 이런 말도 쓰고요. 그때 당시에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도 물론 부자가 조금 된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줄 정도의 부자는 거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상인으로 오는 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 어쨌든 니네들 같은 장사치는 그런 걸로 따지지만, 계산적으로 따지지만 어찌 만냥이 나의 돌을 살찌울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10만 양을 어떻게 툭 던졌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때 내가 배고픔에 글리기를 다 못하고 10년을 못하고 너한테 만냥 빌리러 왔던 게 좀 부끄럽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만냥이 없었으면 어떻게 장사해서 이만한 걸 할 수 있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좀 이중적이라는 얘기야. 박지원이 아직 유교의 틀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허생을 통해서 좀 실용적이고 백성들이 잘 사는 이런 나라 이런 걸 만들고자 했다면은 그런 모습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허생의 말 속에 보면은 글 공부를 끝내지 못한 채 너한테 만냥을 빌리는 게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건 문제로는 안 나오고 10만 양을 사양하고 내가 만냥을 너한테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그 10분의 1 그럼 뭐예요? 1000양만 받겠다. 10,000양만 줘라 그 일이야. 굉장히 계산적이죠. 계산이 빠르죠. 허생이 화를 냈어요. 나를 장사치 취급하냐? 그리고 가버렸어요. 10만 양 던지고. 허생이 뒤를 따라가 봤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니 저 집이 누구 집이냐 물었더니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다. 가난해가지고 글만 읽었는데 집 나가더니 5해 5년 지난 거예요. 벌써 5년 동안 이 일을 다 한 거야. 안 돌아온다. 그래서 아내가 그 사람 집 떠난 날 제삿날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산다. 그때 변씨는 얘가 헛시선 가졌다는 걸 처음 아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10만 양 두고 간 걸 몽땅, 왜? 찾아가 보니까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가난하게. 그러니까 10만 양 놓고 간 거를 들고 가서 돌려주려고 하죠. 다 주려고 그래. 자기 이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허생은 안 받고, 야 내가 부자로 살고 싶었다면 그 100만 양을 바닷속에다 50만 양 빠뜨리고 이렇게 버리고 왔겠냐? 응? 이 10만 양 가지고 내가 이럴 것 같겠냐?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는데 네가 점이나 부담이 된다면 그래, 내가 살아갈 동안 우리 가족하고 나하고 먹고 살 양식 그리고 의복이 떨어지면 갈아입을 옷 요 정도만 대줘. 주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자, 여기에서 있는 허생의 태도. 안빈낙도보다는 안분지족으로 많이 씁니다. 뭐 가난한 속에서 만족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내 분수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는 좋게 앞에 거 지울게요.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재물이 쓸데없으면 이건 다 뭐다? 마음만 괴롭다. 먹고 살 정도만, 숨쉬고 먹고 살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어째서 너는 나한테 재앙을 떠나옮기려는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변부자가요 어떻게 했어요? 의복 떨어지면은 의복 대주고 밥 떨어지면은 쌀 갖다 주고 이런 것만 한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야. 가끔 이렇게 또 술도 가져가서 술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해졌죠. 그래서 궁금한 걸 드디어 물어봤어. 친해지니까 어떻게 100만 년 벌었냐? 그거 안 어려워. 여기서 나오는 문제 첫째, 허생이 사재기를 통해서 100만 냥을 벌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작가는 이걸 통해서 허생의 입을 통해서 뭐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냐. 첫째,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다. 무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레가 나라에 돌아다니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통구조. 이게 취약한 거예요. 유통이라는 게 딴 거 없잖아. 트럭으로 물건 막 나르고, 그치? 이런 거야. 기차 같은 거로 나르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도로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이러는 게 다 뭐 때문이야? 빨리빨리 유통시켜야 돼.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무역품을 빨리 서울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려면요, 유통구조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이 뭐야? 교통망이야. 이 수레라는 건 지구로 따지면 이제 트럭이야. 트럭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것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또 생긴다? 물건이 한 곳에 다 집결돼서 원활히 유통도 안 되고 다른 나라하고 물건이 들고 나는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한 자리에서 물건이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아까 안성에 가서 과일 싹 사니까 전국의 과일이 많은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의미 이해만 하세요. 만약 1000냥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사실은 좀 적은 돈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 얘기는 일반 장사꾼이 투자, 즉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냥이 아까 10,000냥이 10억이니까 1억이 있다고 합시다. 10억까지는 없고 보통 사람들이 1억이 있어. 근데 1억을 가지고 한 나라의 과일을 다 사기는 어려워. 아무리 조선시대 사재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1000냥인데 일반 사람들은 1억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한꺼번에 한 곳에다 몰빵했다가 폭망하면 죽죠. 그래서 우리 분산 투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포트폴리오 나중에 짜가지고 나머지 여러분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재무구조를 꾸려야 돼 스스로.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다양한 거를 담아라. 다양한 거를 담는데 그러면 하나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니까 전체 손실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주식을 한다.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어. 1억에 몽땅. 근데 뚝 떨어져서 3천만 원으로 하락했어요. 1억을 넣었는데 돌아버리죠. 그럼 사람들의 욕심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7천만 원 까먹은 걸 복구하려고 대출을 받아서 또 1억을 또 집어넣어요.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투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이익을 올리려면요 분산 투자를 해서, 그래서 품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면은 내가 한 얘기야. 이게 한쪽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나름대로 많이는 못 벌어도 조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나 만냥을 가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10억 정도의 돈을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레를 몽땅 살 수 있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배째 다 살 수 있고 한 고을에 가득 찬 물건을 온 고을에 있는 걸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라의 물건 품목 하나를 몽땅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독점해버리면 이 독점 사재기 혹은 이거 매점 매석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때요? 그 물건이 갑자기 동이 나서 손 써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값이 천정부지로 얘네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만냥 가지고 얼마를 10만냥, 100만냥 구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라고 방법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 니은 내가 두 개를 표시해놨는데 이 패단,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독점을 했을 때 일어나는 패단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이게 패단이야. 패.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첫째, 백성들이 힘들다. 백성들이 과일이 필요해서 사러 나갔는데 양반들처럼 제사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잔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과일이 필요해서 사야 될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10배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백성들에게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살기 힘들어져요. 두 번째, 관리놈들이 쉽게 말하면은 현대판으로 이거 번역하면요.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그럼 어때요? 나라가 폭망하는 길이 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변씨가 이제 또 물어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돈 버는 건 이제 그렇게 벌었다 치자. 너 내가 만냥을 너한테 선뜻 빌려줄 거라고 알고 온 거니? 그랬더니 야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정쟁이지 무당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 야 그거는 하늘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장안의 제일 부자가 누구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그래서 변씨라고 해서 너를 찾아갔어. 네가 안 빌려주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네가 빌려주는 것도 하늘의 뜻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뜻이래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변씨는 이 말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같은 장사치는 상상 못할 배포요 도량이래. 그래서 이런 비범한 인물이 묻혀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으려 한다. 남한산성의 치욕, 북벌론을 주장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 당신 같은 지혜로운 선비가 나설 때가 아니냐. 근데 어째서 이렇게 파묻혀 지낸단 말이냐. 그러니까 허생의 입을 통해서 한 이야기. 여기서 또 비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야, 옛날부터 제주 많은 민재가 묻혀 사는 일이 어디 한둘이 없냐. 오늘날 국정을 맡은 놈들도 똑같다. 알만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응? 내가 굳이 이 많은 돈을 조선으로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도 나라가 엉망이라 가지고 오면 혼란만 할 거야 경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보이니? 올바른 인재가 등용이 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겁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변씨가 돌아갔습니다. 이래서 이완대장하고 친분이 있었대, 이 사람이. 이완은 여러분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야. 잘했어요. 어? 잘했다라기보다 그냥 실존 인물인데 뭐 군사를 이끄는 대장이었던 건 맞아요. 구체적인 내막까지는 모릅니다. 허생은 실존이야 허구야? 허구죠. 이런 걸 치사하게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허생은 실존 인물로 이런 식으로. 실존 인물은 여기서 이완이야. 근데 실존 인물을 이렇게 중간에 넣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소설의 내용이 사실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사실성이나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자, 실존 인물의 역할이 뭐라고요? 사실성, 현실성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자, 이완대장이 야 어디 숨은 인재 없냐, 나라에 지금 인재가 필요한데 라고 하니까 변씨가 허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찾아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개가 다 끝났어. 위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완이랑 허생 집을 찾아간 거죠. 일단은 허생한테 통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안 했잖아. 그냥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완대장을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허생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이러해서 이완대장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잠깐 밖에 기다리라고 하고 들어가서 허생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허생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갖고 온 술병이나 빨리 내놔. 우리 술이나 마시자. 그러면서 둘이 술을 마셔요. 문 밖에 서 있는 이완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이렇게 마십니다. 몇 시간이 흘렀겠죠? 중간중간에 계속 변씨가 얘기를 해.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런데 계속 묵살. 여기에서 문제 또 나옵니다. 옆에다가 내가 일기종활동에 써놨어. 2개. 허생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2가지입니다. 첫째, 이완대장이라는 놈이 과연 얼마나 절박하게 인물을 진짜 뽑을 마음이 있어서 왔는지 이거를 시험한 거예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왔다면 밖에다 2시간 아니라 10시간을 세워도 끝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있을 겁니다. 2번째는요. 요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대부들에 대해서 일반 지배계층에 대해서 허생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 저놈들 안 믿어. 아유 애들 일도 똑바로 안 하고 나라는 개판이면서 저런 놈들이 무슨 뭐 인재를 뽑는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웃기지 마.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흐르니까 밤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야 밖에 손님 있으면 불러볼까? 이래. 근데 2번째 행동. 근데 이완이 들어왔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거는 많이는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안 일어났다. 야 직급 있는 관리가 왔는데 안 일어나. 자기는 직급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양반은 양반이지만 쉽게 말하면은 권위나 권력 이런 것들에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정도?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중간에 딱 잘라버려요. 야 말이 쓸데없는 게 너무 길어. 그러면서 너 벼슬이 뭔데? 어영대장이요. 그래 그럼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 맞네. 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인재 등용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뭔데요? 했더니 방법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방법의 의미를 각각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착각을 해. 혼동에 자꾸 해석하는 거를. 첫 번째는요. 야, 나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한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인물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소개해줄게. 걔. 추천해줄게. 그럼 임금한테 가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던 것처럼 너 임금이 그 인재를 위해서 삼고초려해서 걔를 영입하게 만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죠. 불가능하죠. 이완은 여기서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해. 야, 한나라의 왕이 어떻게 관리도 아닌 하찮은 자기 밑에 백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재로 아무리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왕의 채통에 그거 불가능해요. 여기서 비판하는 게 뭐다? 야, 인재가 진짜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왕이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럼 결국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현실, 얘를 뭐한다? 비판합니다. 비판의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계책이고요. 2번째 계책. 첫 번째를 못한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또? 그러니까 나에게 2번째는 없어. 그래서 좀 뻗팅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술을 한참 마시다 할 수 없이 좋아. 2번째. 너네 명나라에 은혜를 입었다고 많이 얘기하지? 여러분 여기서 배경 지식을 하나 전하자면 우리나라는요. 영토도 좁고 민족도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이야. 근데 이렇게 단일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자 황실이 있는 항공에 황제가 있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왕을 임명한다고 했죠. 얘네들이 명칭은 왕이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대통령이고 황제가 그리고 각 도지사들이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문제점은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은데 얘네들이 다민족이야. 다민족이라 몇 개의 민족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은 민족들이 있어. 민족의 개수까지는 나도 몰라요. 50개 넘게. 50개 정도 있대? 그러다 보니 이 중에 뛰어난 민족이 뭔가 정비를 하고 자기네 부족을 잘 이끌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황성으로 쳐들어가서 황궁을 차지하는 거야. 황궁을 차지하면 걔네들이 뭐가 돼요? 그 민족이 지배민족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이 되겠죠. 이번에 얘네들이 점점 부패해가고 있어. 그럼 또 다른 민족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치고, 그럼 그 민족이 또 지배민족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뭐 앞에도 있지만 당나라, 송나라, 그죠? 명나라, 물론 뭐 한나라도 있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다 지금 뭐니? 내가 부른 나라가 한민족. 맞아요. 한족. 한민족은 우리고 얘네는 한족이에요. 한족이 황실을 차지했을 때가 그때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나 원나라 이런 나라는 다른 민족이야. 원나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몽골족, 청나라는 만주족. 이 만주족의 대표적인 똑똑한 놈이 나타났죠. 누르하치. 얘가 자기네 민족을 규합해서 세력을 키워서 황실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되기 전에 마지막 왕조가 누구였어요? 청나라였죠. 만주족인데. 만주족 하면 딱 알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요. 여기 한 가닥만 남겨서 이렇게 따라서 밑에까지 내리는 옷 있죠. 그 변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며서 입는 옷, 이런 옷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한족에게만 있어요. 한족이 집권을 하는 이 왕조 때에는 여기를 섬겨요. 그런데 청나라나 원나라처럼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잡잖아? 그러면은 속으로 무시해요. 어우, 오랑캐들이 황제가 됐네? 속으로는 깔봅니다. 미개한 놈들이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인 만주족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당한 거예요? 병자호란을 당했잖아. 무릎을 꿇었죠. 야, 미개한 오랑캐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다니 너무나 치욕스러워. 그래서 이거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그래서 북벌로 주장한 거예요. 근데 주재파는 못한 거죠. 북벌로는 어떻게 가능해요? 힘이 없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방식이 이거야. 그럼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다. 이건 뭐예요? 명나라는 숭배를 해 한족이라. 근데 청나라는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존중하고 막 떠받들으니까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명나라에 있는 애들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로 망명을 해서 들어왔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국계 민족이 우리나라 화교 있죠. 화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가 아니라 원래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원나라 때부터 들어왔어요.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와서 정벌해요. 그래서 고려 때 사실은 일부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아주 적었어. 그런데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명나라 놈들 중에 일부가 청나라 지배받는 거 못 참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망명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들이 이제 지금 중국 화교의 근원이야. 자, 어쨌든 이때 망명한 명나라의 애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러면 니네들이 명나라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걔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종실의 딸. 종실은 여러분 임금의 친척이에요. 왕족들이야. 한마디로 왕족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임금의 친척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왕족입니다. 이 왕족의 딸을 명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시킨다? 야, 아무리 우리가 명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이 또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자부심? 좀 재미있는 자부심이 하나가 뭐야?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단일 혈통을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자부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거를 극도로 터부시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랬어요. 분위기가. 요즘은 완전 바뀌었지만 국제결혼하는 걸 요즘엔 많이 권장하고 되게 막 자기가 나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옛날에는 외국인하고 결혼하잖아? 숨겼어요. 걔 죽은 것처럼. 그 딸 죽었대. 소식 몰라. 미국에 건너가서 산다는데 소식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미군 따라서 이제 결혼해서 간 건데. 그러면은 야, 한 나라의 왕족이야 그래도. 그런데 얘네들의 딸을
다른 민족하고 결혼시킨다. 이거는 그 종실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야. 또 하나, 세력을 누리는 놈들의 재산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재산 일부를 떼가지고 얘들 먹고 살 수 있게 좀 나눠줘. 두 개 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뭐를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걸까? 두 번째 이 대안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 옆에 다 나와 얘들아. 안 써도 돼. 옆에 지금 있죠? 보라색 내가 칠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겁니다. 얘가 두 번째 계책의 의도야.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세 번째 계책의 의도야. 의도가 그대로 나오죠. 친명배청. 명을 가져다 친하게 지내고요. 청나라는 배척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양반들이 허구.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집권층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고 싶지는 않아. 명나라를 은혜를 입었다고 말은 하지만 내 거를 쪼개서 나눠주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계책이 있다.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여기는 여러분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 본문을. 무릇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야 너네가 청나라 쳐가지고 원수 갖고 싶다며 그럼 청나라라는 커다란 나라를 치려면은요 천하를 거의 호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영웅 호걸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인재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남의 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첩자를 미리 보내서 그 나라의 모든 기밀사항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에 간첩 안 보낼까? 보냅니다. 보내요. 북한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간첩.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국정원에 해당하는 요원들이야. 근데 걔네들은 어때요? 갔다가 신분조차 세탁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있잖아. 어느 순간이 되잖아. 그러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죽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말 그대로 비밀 요원이야.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걔네들은 국내에 있을 때도요. 직업이 다른 직업이 겉에서 둘러싸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원이죠. 블랙 요원이라고 불러. 요번에 윤석열의 계엄 사태 때문에 많이 드러났죠.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의 활동이. 그치? 걔네들은 드러나면 곧 정체가 들키기 때문에 죽어. 그래서 때로는 버려요. 버림 카드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독일에다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블랙 요원을 보냈어. 급히. 근데 독일에서 얘가 신분이 들통나게 생겼어. 블랙 요원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얘를 파버려요. 지워버린다는 얘기야. 우리 걔 몰라. 우리나라 국민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독일에서 잡히면 걔네도 죽는 거야. 끝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첩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여기서 첩자를 보내서 염탐을 해서 다 해야 성공을 한다.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으쓱거리지만 중국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사람들은요 피지배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민족들이 얘네를 무시하고 마음을 안 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병자호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항복을 받은 우리나라를 믿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당나라나 원나라 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받고 활약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라? 젊은 애들 보내. 청나라에. 그리고 상인들도 보내. 그런 얘네들은 기뻐할 것이다.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젊은이,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요 젊은 선비들을 뽑아가지고 되놈처럼, 이거 청나라 사람을 얕잡아보는 말이야. 변발시키고 되놈 옷 입혀가지고 청나라 사람의 귀화한 것처럼 보내라. 그래서 그곳에서 관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염탐하라는 얘기야. 또 하나, 자 청나라는 이렇게 과거를 보고 얘들은 장사치들은 강남까지 파고들어서, 여기서 강남은 중국의 강남이요. 자 파고들어가서 그 실정을 염탐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누구하고 사겨라? 영웅고거를 사겨라. 그때 비로소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병자호란이 말을 직접 언급했죠.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 사회문화적 배경을요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지금까지 읽은 건 간접적인 걸 읽어낸 거였는데
여기는 직접 병자호란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단어로. 이 대장이 얼빠지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 세 번째 것도 사대부가 모두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자기 자식을 자기 선비인 자기 아들을 이 변발을 하고 되는 옷을 입고 보내겠냐? 안 보낸다. 여러분 이거는요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칠치원이라는 사람 들어봤지 역사에서? 칠치원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뭐를 했어요? 과거에 응시했고 거기에서 벼슬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황제가 총애를 했어요. 얘가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천재로 취급받던 그런 경우였어 칠치원이. 근데 중국 당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관직까지 받아서 거기에서 벼슬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향수병 때문에 결국은 돌아와요. 신라로. 나라에 와보니까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나라가. 그래서 시무십조 이거 써가지고 개혁안을 올리잖아. 근데 개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떠나버리죠. 산속으로 떠났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거를 예전에 방영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중국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어요. 침략 당했을 때 인질처럼 끌고 갔는데 그 중에 탁월한 인물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중국 황실에 황비까지 앉은 적도 있어요. 진짜 이거 역사 속의 실존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이름이 뭔데 아무튼 나 까먹었는데 지금 그래서 중국의 역사 속에 보면은요 그 황제의 아내 있잖아요. 아내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 사람이 있어요. 2명인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걸 안 했지만 이렇게 활약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화를 내는 장면 절정. 요거는 쉬었다 할게.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고 여러분들이 아직 고민을 안 하려서 선생님 이거 누르면 돼요? 응? 이거 누르면 돼요? 꺼도 돼.